네, 하여튼 봉화중학교 사례를 봤는데 우리 네. 선생님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네, 많이 하십니다. 그 노력이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좋은 사례를 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낙인 효과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는 맞아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 노하우 하나 밝혀주시죠.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일단 있도록 낙인 효과가 노력하시나요? 저희도 네. 운영상의 가장 어려움인데요. 일단 이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배움이 느린 학생과 또 잘하는 학생 이렇게 섞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일단은 효과적이다. 어떤 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에도 거기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만 가는 곳이야 이러면 학생들이 절대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서로 엮어주는 또래 멘토링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희 교육복지 프로그램도 그 대상자가 배움이 느린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는 관심 있는 학생들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심리 정서 프로그램 중에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그 배움이 느린 학생과 또 그냥 흥미를 느끼는 학생을 함께 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하면 낙인 효과를 좀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낙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것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것, 달리기를 잘하지 못하는 것 이것들 중에서 유난히 공부를 못하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이런 좀 분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3년에 호주에 있는 학교에 가서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제 수업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수업 중에 그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읽기 시간하고 수학 시간에 그 아이 옆에 딱 앉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저한테 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랬더니 저한테 선생님 얘는 읽기는 잘 못하는데 이걸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막 마음이 막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것도 그냥 다른 거를 못하는 거하고 뭐 그냥 비슷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물론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학교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의 기대, 마음가짐, 또 노력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전문성을 좀 갖추면 좋을까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실은 초등학교랑 중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부자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중학교 선생님들이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왔는데 알림장 써달라 그런다.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 왜 써주면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은 아니 얘가 중학생인데 무슨 알림장을 써주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갭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그냥 발달이 더딜 수도 있고 굉장히 폭도 크고 근데 중학교에선 아이를 볼 때는 너는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니까 이제 내용 교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봉화중학교 그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아이한테 계속 물어요. 너는 뭐가 하고 싶니? 막 이거 아이를 1대1로 앞에 앉혀놓고 묻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학교의 그 하루 일과 속에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너는 뭘 하고 싶니를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가서 수업 관찰을 해봐도.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뭘 물어봐야 되고 뭘 섬세하게 계속 건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건데 이거는 막 교육을 통해서 생긴다라기보다는 의사가 전문성 쌓아가듯이 임상을 통해서 아이를 만나면서 쌓아가는 한 명 한 명 그렇게 되는 전문성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찬승 대표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변이는
교원의 집단 효능감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집단. 교원의 집단 효능감. 뭐냐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돼 있냐라는 것을 학교 현장에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보면 뭘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줄을 잘 모르겠고 또 도와주는 방법을 안다 해도 또 예산이 부족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이 학생을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도와줘야 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분위기 업을 하겠다라는 데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 안에 모두 다 하면서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이 학생을 지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고요. 또 불안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 지원을 했다가 관심이 없어지면 이게 또 이렇게 지원이 하면서 이렇게 슬슬 내려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 보면은 이제 학습 부진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네, 또는 맞습니다. 이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한 교육센터. 새학년 새학기를 앞둔 겨울방학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한 얼굴들. 오늘 이 자리, 교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이곳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이전 단계를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서 어떻게 어디부터 지도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20학년도부터 학습지원단을 운영하는데요. 이를 통해 교사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 지도법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읽기, 쓰기, 수학, 3R 중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할까요? 읽기요? 선생님 왜 읽기라고 생각하세요? 읽기가 안 되면 수학도 쓰기도 안 되고 수학도 문제 독해 능력이 안 되니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초 학력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선별되고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교사 공동체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그 어떤 움직임이나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 이전에 말하기 능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마당에는 사용장이 있습니다. 사용장에 자유 물러갑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연구와 학습 지도를 위해 학교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각 학년별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2, 3학년도 아까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교사 연수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집단으로 강의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소규모로 활동을 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교사 공동체를 통해 느낀 것이 있다는데요. 그냥 무심코 버렸던 아이들 걔네 하나 한 명 버리지 않고 같이 가자는 의도라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았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편하더라, 조금 쉽더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되더라 라고 아이들 어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담당이 수학인데도 수학 문제만 풀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학 학습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저녁을 훌쩍 넘긴 늦은 시간.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사들의 연수가 또 다른 곳에서 진행된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꽤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교사들이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는데요. 너무 기대된다, 흥분된다, 막 이런 거. 시작에 앞서 선생님들은 기분이 적힌 카드들을 살피고 고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연수를 위한 자리일까요? 기초학습 증진에 관련된 좋은 세미나 연수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하게 됐고요. 좀 어떻게 하면 동기를 좀 더 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조금 팁을 좀 얻고 싶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아져
구체적인 지도법을 알기 위해 교사 연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움의 동기, 의욕,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 정서지능 향상 지도법에 대해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그 학생을 키우는 그런 교육 생태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학생들을 올바로 바라보고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정말 갑갑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갑갑함을 저런 연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습 부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도와주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최태성 선생님은 저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 궁금해지네. 보면서 이게 짠해요. 짠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진짜 행정 업무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게 기승전 교사 맞는데 너무 교사한테 무슨 전문성을 너무 막 다방면에서 기초학력에도 전문성, 뭐 영재한테 전문성, 뭐 다 무슨 슈퍼맨이에요? 난 안전도 전문성.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저는 인적, 물적, 예산이라도 좀 지원을 좀 충분히 해야 되니까 100명 줬는데 왜 30명 못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줘서 선생님들이 저런 열정들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좀 만들어놔야 돼. 이게 기본이 아니까. 그리고 나서 전문성 요구해야지. 저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전문성 요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디야지.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천수 대표님, 아까 보니까 교사 연수 강의를 하시던데 이 강의 내용 조금만 좀 저희들하고 나눠주시죠. 특히 우리 학습 부진 또는 느린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네. 교수 방법이든. 네,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딴 데 자꾸 신경 쓰고 싶은데 자기 수업에서는 주의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주의력을 끌었다 하더라도 학습이 일어나는 원리에 의하면 기초학습 부진이 심한 아이들은 학습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학습 내용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와 비슷한 과거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배경 지식하고 연결시키면서 아이들은 이해하게 돼요. 근데 기초학습이 부진한 애들은 배경 지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수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옷걸이라고 그러는데 옷을 걸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교사가 던져줄 때 걸 수 있는, 걸면 걸려 있을 수 있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배경 지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보니까 교사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우리가 기초학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학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더 유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는데요. 그럴까요? 네. 오늘 패널에 오신 분 중에 좀 제가 그 학부모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기회 잘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얼만큼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정말 정확히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나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하게 학부모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에서부터 판단까지 기초 학력이라는 건 내 아이에 대한 엄마 아빠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한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을. 그래서 공교육이라는 곳에 이렇게 발목이 잡히셔서 모든 것을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부모를 여기에 끌어들이시는 어떤 다른 방법을 그렇죠. 강구를 하시고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학부모 연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정 박사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학부모님들이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힘이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걸 모두 다 학교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학부모가 개입이 되고 연계가 된 지도가 돼 있어야 그게 방학 중에 우리 리셋 현상이라고 그래요. 실컷 가르쳐놔도 방학 끝나면 제자리다. 그런데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 같은 거 엄마한테 말 잘 안 해요. 그 초등학교 때는 평가가 없어서 잘 모르고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 잘 몰라서 그냥 어머니는 잘 다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통보를 받아보세요. 이제 그동안의 공교육의 불신이 그대로 쌓인 채로 오시죠.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저희 정말 학부모님들이랑 해야 되고 연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가정 그 학생이 부진 학생이다라는 거를 통보하면서 학습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 상담 같이 해서 최대한으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온 마을이 키워야 되는 것처럼 이런 학생들이 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또 따뜻하게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엄마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가 조금 공부가 뒤처진 아이들의 엄마를 만나다 보면 아이도 아픈데 엄마는 더 아픈 거예요. 네, 더 많이 아파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처럼 정말 그 학교는 실은 또 학부모랑 손을 되게 또 잡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잘 안 잡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알려야 된다는 게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제 아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듣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학교에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이런 걸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세요가 들어오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당신의 아이가 이런 걸 못합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학교를 거부하게 되고 그게 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굉장히 미묘한 별 차이 아닌 포인트인데 학교가 당신의 아이한테 무엇을 하고 있다를 알리는 거가 돼야 학부모님들이 손을 잡으실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학부모님께서 맞을 거예요. 진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면서도 그것을 타인이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인정하는데 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뭐야 하고 딱 잊히신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참 부모가 자기 자녀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대를 낮추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너는 바른 인간이 될 거고 넌 점점 좋아질 거야. 무한히 나는 너를 믿고 지원할게. 이런 게 있으면 결국 아이들이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사례들 많고요. 저는 그것부터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녀와의 대화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가 좋은 뜻으로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다 듣기 싫은 잔소리거든요. 맞아요. 스트레스고 싸움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힘드는 거 공감해주고 그런 게 저는 부모의 최대 지원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경험이 하나 있는데 오늘 와서 좀 제 스스로 반성이 드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6학년 이제 아이를 저희 학교에 학생을 이제 꾸준히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늘 X표 자극만 받다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학습 자료에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서 선생님 저 이거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고 와도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다음날 얘가 오더니 풀이 죽어서 선생님 저희 엄마가 이제 2학년 것 해서 언제 6학년 거 하냐요. 이래서는 6학년 거 가르쳐 달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원하는 거는 정말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원해달라. 그런데 제가 오늘 반성했다고 하는 지점은
제가 부모님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예,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얘가 이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집에서도 칭찬도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부모님하고 그런 제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엄마 탓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잘못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기초학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무엇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역시 선생님들이 답이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을 진단을 했을 때 진단하고 나서 그 선정된 학생들 모든 학생을 우리는 그러니까 제때 진단해서 제대로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다음에 사회의 책무성 함께 나가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그 책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일단 학교에서는 어떤 책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 한 명도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교육 3주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런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성과를 내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힘들여서 노력하고 하지만 이 학생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방 성과를 내지 못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교사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장을 비롯해서 또 학부모님 이런 분들의 또 신뢰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 기초학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켜주시고 또 학교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게끔 기초학력 책임제에 대한 정책과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이 기초학력을 보면 막 크고 뭔가 거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작고 사소한 것들인데 그 작고 사소한 게 지켜져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고 사소하다라는 거 우리가 무슨 뭐 학교에서도 무슨 사업을 막 크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를 들여다보고 아, 얘가 이거가 안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과정인데 실은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들여다볼 시간을 주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은 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사람한테, 성인이 아이한테 하는 최소한의 예의 같은 그것만큼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이런 정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00개의 현장이 있으면 100개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 어떤 현장에 대한 기초학력의 지원은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언제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이런 문제 해결할 때는 사람들은 어떤 가설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걸 바꾸면 이게 좋아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제 기초학습 보장법을 만들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을 내려보내면 교사는 잘 따르고 학교 교육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게 가설이 잘못 때문이거든요. 교육의 변화에 특히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충고하냐면 교사가 겪고 있는 주관적 현실을 먼저 이해해라. 왜 냉소적이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사의 객관적 현실입니다. 또 객관적 현실 보세요. 너무 실수 많아요. 진도 빼기 안 할 수 없어요. 하루에 정말 화장실 갈 시간이 부족하다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려보내면 교사들은 매우 반발할 수 있다.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재교육은 성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초학력 증진교육은 사실 성과가 잘 안 보이니까 예산 배정도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의 목표는 상위가 아닌 하위 30%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좀 이렇게 아직까지 멀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수준.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많이 또 바뀔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힘, 학습력으로서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저희가 3주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공교육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 종교 철학자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삶의 출발선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공교육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력이 없으면 학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입니다. 국어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다른 능력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악순환을 계속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움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과 간의 연계의 문제도 조금 필요하고요. 글을 못 읽던 아이가 글을 읽는다는 거는요,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